지금 당장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시기냐? 아닙니다. 아직 하락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에 내 집 마련 찬스가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에 이제는 월간 사용자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선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의 그 회사를 하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 100만 명이 사용하는 리치고에 기반해서 오늘 좀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데이터로 파악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일단은 좀 중요한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아진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먼저 이제 서울을 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제 요게 이제 요 파란색이 서울의 이제 매도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매수세입니다. 그리고 매도세와 매수세를 합쳐서 만든 게 요 수급 동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경고를 했죠. 23년 9월 달부터 만약에 이 지표가 이 상태로 안 좋아지면은 2차 하락장 온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계속 보시면서 매매 수급이 이렇게 안 좋아졌죠. 그러다 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연말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확실히 거래 동향을 보면은 조금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서울을 예를 들면 요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계속 줄다가 최근에 어때요? 거래가 조금 살아났죠. 그래서 거래가 조금 그러니까 여전히 분위기는 안 좋아요. 굉장히 거래량도 작고 분위기는 안 좋은데 어찌 됐건 연말보다는 지금 조금 좋아졌다. 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의 또 이 신생아 특례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살짝 지금 좋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매물의 데이터와 이런 거래량을 볼 때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이 데이터라는 하나의 측면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거래량 데이터랑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매물 데이터예요. 자, 매물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주는데 매물이 같이 줄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그렇게 그냥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매물도 줄어드는데 거래량도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거래량은 줄고 늘지를 못하는데 매물량만 늘어나는 거는 또 어떤 신호일까요? 부동산 하락 신호. 별로 안 좋죠.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매물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 전국에 어디라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서울만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자, 서울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좀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이제 매물의 데이터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근데 지금 언제가 제일 많죠? 지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이 가장 많은데 3년 내 제일 많네요. 이 보라색 밑에가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은 어때요? 너무 작죠. 이거를 지난 한 5년 정도 차트로 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어때요? 거래가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지금 거의 8만 건이 서울에도 쌓이는데 거래가 1월 달은 지금 집계가 다 됐죠? 1월 달에 지금 2,300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3% 정도 거래된 거죠. 그러니까 팔려고 지금 내놓은 매물이 100채인데 지금 3채 정도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거죠. 제가 어제도 이제 모 건설회사에 제가 임원분을 만나 뵀는데 집 내놓은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팔리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집도 잘 보러 오질 않는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4년, 25년, 26년은 경매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는 맞지만 지금 당장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시기냐? 아닙니다. 아직 하락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의 상당한 하락 파동이 올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게 오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그때부터 진정한 기회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에 내 집 마련 찬스가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2023년 연말보다는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나아졌지만 네. 막 그렇게 크게 막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전혀 그런 신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아. 수급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네. 23년 이제 특례 정책 때는 이게 매매 수급 데이터가 계속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요. 네. 그냥 조금 연말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네. 여기서 더 이상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어떤 자산 시장이건 유동성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부동산에는 반드시 뭐가 껴있냐? 대출이 껴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까지 가장 최신 지금 통계 데이터가 2월 26일 날 집계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26일에는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됐죠? 아, 그 대출 강화. 네, 바로 네.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어요. 네. 자, 스트레스 DSR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갈 거를 감안을 해서 어떤 그 총 부채 상환 이거를 능력을 감안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금리를 부과하겠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내가 매달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변동 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우리가 보통 부동산 대출을 받으면 10년 받나요? 20년도 잘 안 받죠. 보통 30년, 많으면 40년. 네. 이제 50년은 거의 없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30년, 40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산정 시에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하겠다. 금리가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결국 뭐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부동산을 대부분 대출 껴서 사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은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겠어요. 수요가 줄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특례 대출이나 이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거는요, 아주 소수의 실수요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는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자, 실수요 중에서도 아주 소수 특례 대출이나 그다음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해당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수요의 상당 부분, 그다음에 투자 수요의 상당 부분은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받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제한되겠죠. 제한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 문을 이만큼 연 거예요. 자, 이거를 이게 2024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24년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1단계입니다. 총 3단계가 있어요. 자, 1단계는 주택담보대출만 포함이 됩니다. 1금융권에, 은행권에. 자, 2단계는요. 2단계는 올해 6월 정도, 올해 하반기 정도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이때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올해 중순이 되면은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줄겠네요. 더 줄어요. 자, 그리고 이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도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1금융권에 LTV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금리가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곳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금융권들이에요. 그렇죠. 네, 뭐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 근데 차순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더 높겠죠. 근데 이제는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이 금융권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전에는 없었네요. 여기 빈칸인데. 네, 없었죠.
네. 그렇구나. 자,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올해 말이나 지금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와. 자, 그리고 이 기타대출에 지금 전세대출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아직 모르죠. 네. 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4년 말, 물론 이것도 조금 시행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의 문을 계속 더 좁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대세 하락장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급락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11년, 12년, 13년처럼 완만하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급격한 하락이 온다. 그러면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서 기회가 올 겁니다. 예,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25년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에서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빠진다. 그러면은 이 거품이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거든요. 네. 데이터로 보았을 때 서울이나 일부 지역들은 정말로 빨라도 25년 하반기 아니면 26년 예, 더 늦을 수도 2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정말 내 집 마련을 정말 무릎 밑에서 조로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부동산 커뮤니티 보니까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KB 부동산 보고서라고 네. 그게 나왔는데 그게 네. 막 공유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볍게 봤더니 네. 진짜 거기서도 주택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 네. 매수 수요 위축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해서 네. 올해까지는 계속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없죠. 원동력. 어.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자, 수요를 봤을 때 수요가 있냐라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죠. 네. 자, 많은 분들이 공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정말 작거든요. 24년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예요? 공급이 작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건 한쪽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공급만 얘기해요? 수요를 얘기하죠. 그리고 공급도 입주 물량만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만 공급이냐고요. 지금 팔려고 시장이 내놓은 이 매물도 공급 아닌가요? 네. 근데 이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나 뭐 분양하는 거 더 나오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가스라이팅에서 아직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많은 책에서 어떤 이런 자산과 관련된 심리학 이런 다룬 책에서 이미 다 결과가 나왔지만 가장 짜릿한 게 뭐예요? 최근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죠. 네. 얼마나 짜릿해. 그렇죠. 이 단기간에 이 엄청난 수익률. 엔비디아. 예, 이것만큼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게 없어요. 너무 짜릿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도파민이 나오는 투자에 중독이 되고 자극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20년과 21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부동산까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예요? 또 다시 여기에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스레이팅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처참하게 무너져야 그리고 나서야 진짜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는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상승장 얘기했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또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금리 앞으로 떨어질 거고 입주 물량 없고 24년에 이제 바닥치고 또 올라간다. 근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분양 물량과 함께 네. 그 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인 그 인허가 물량까지 네. 급감하고 있어서 네. 이게 청약 수요 위축으로 분양 지연도 네.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그 뭐 강남이나 뭐 여기 청남동 뭐 이런 데도 분양 물량이 있는데 네. 계속 늦어지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조금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분양 시장?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네.
대세 하락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 네. 자,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급락이 한번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22년 하반기에 급락장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2009년에 반등장이 나타났고 2010년 초중반 이후로 다시 하락이 시작됐어요. 네. 자, 이때에 우리가 입주 물량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게 이제 2008년이고요. 2009년 10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죠. 왜? 이미 이때 입주가 된다는 게 이미 이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3년 후인 네.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무려 5년 정도가 공급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시장의 가격도 하락하고 본질 가치 대비해서 싸지고 공급도 없다 보니까 다시 또 14년부터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오니까 이제 건설사에도 야 분양하자라고 해서 또 17, 18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22년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08년처럼 3년 후 그러니까 26년부터 어때요? 입주 물량 완전 급감을 하죠. 그러네요. 왜? 자, 그런데 이때랑 다른 거는 뭐냐면 2011, 12, 13, 14년은 원자재 대란은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비가 아주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했었고 금리가 또 2008년 이후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일부 지방 시장은 또 좋았단 말이에요. 수도권은 안 좋았는데.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때보다도 지금 수도권 입주 물량이 더 작죠.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2010년대 초반보다 공급 물량이 저는 26, 27, 어쩌면 28년까지도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네.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규 주택 공급의 절벽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장기화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축보다는 기왕이면은 신축, 앞으로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신축을 좀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거죠.